자, 아빠와 함께 읽는 자면서 함께 읽는 삼국사기예요. 시조 동명성왕, 고구려 시조 동명성왕이에요. 고구려 시조 동명성왕은 성이 고씨고 이름이 주몽이다. 앞서 부여왕 헤부르가 늙도록 아들이 없어 산천에 제사를 지내 대를 이을 아들 낳기를 기원하였는데 어느 날 그가 몰던 말이 고년에 이르렀어. 말이 그곳에 큰 돌을 보고 눈물을 흘렸다. 임금은 이상하게 여겨 사람을 시켜 그 돌을 굴려보게 하니 금빛 개구리 모양의 어린아이가 있었다. 이것이 곧 금무화야. 임금이 기뻐하며 말하였는데 이 아이가 바로 하늘이 나에게 주신 아들이다 라며 거두어 길려 아까 금무화라고 했잖아. 그래서 이름을 금무화라고 했어. 아이가 장성하자 태자로 삼았다. 훗날 제상인 아람불이 말하였다. 어느 날 하느님이 내게 내려와 말하기를 장차 내 자손에게 이곳에 나라를 세우게 할 것이니 너희는 피하라. 동쪽 바닷가에 가서번이라는 땅이 있는데 토양이 기름져 우곡이 잘 자라니 도읍을 정할 만하다 라고 하였다. 아람번이 마침내 임금에게 권하여 그곳으로 도읍을 옮기게 하고 나라 이름을 동부여라 하였다. 그 옛 도읍지에는 어디에서 왔는지 알 수 없는 사람이 있었는데 자칭 천재의 아들 해모수라 하면서 그곳에 도읍을 정하였다. 헤브를 이어 금화가 임금의 자리를 이었다. 이때 금화는 태백산 남쪽 우발수에서 한 여자를 발견하였다. 그 여자의 내력에 대해 물었다. 그 여자가 말하였다. 저는 하백의 딸이고 이름은 유화입니다. 여러 동생들과 함께 나가 놀고 있었는데 때마침 한 남자가 자칭 천재의 아들 해우무수라 하면서 저를 웅신산 말의 압록강가에 있는 집으로 유인하였습니다. 사사로이 결혼을 하고는 곧바로 가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저희 부모는 제가 중매도 없이 결혼을 했다 하여 꾸짖고 마침내 우발수에서 귀양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만은 이상하게 생각하고 그녀 즉 유하를 방 안에 가두었다. 그러자 유하에게 햇빛이 비추었고 몸을 당겨 피하면 또 햇빛이 따라와 비추었다. 이로 인해 아이를 갖게 되었고 다섯 대쯤 되는 크기의 알 하나를 낳았다. 임금 즉 금화는 그 알을 버려 개와 돼지에게 주었으나 모두 먹지 않았고 또다시 길 가운데 버렸으나 소나 말이 피하고 밟지 않았다. 나중에는 들에 버렸으나 새가 날개로 그것을 덮어 주었다. 자, 임금은 그것을 쪼개려 하였으나 깨트릴 수 없어 마침내 그 어머니에게 돌려주었다. 그 어머니가 그것을 감싸서 따뜻한 곳에 두었더니 한 살의 아이가 껍질을 깨트리고 나왔다. 그 아이는 골격과 외모가 빼어나고 귀하였고 나이가 겨우 17살이었을 때 다른 아이들보다 훨씬 성숙하였다. 손수 활과 화살을 만들었고 쏘기만 하면 백발백중이었다. 부여의 속담에 활을 잘 쏘는 사람을 주몽이라 하였으므로 이를 아이의 이름으로 삼았다고 한다. 금화에게는 7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항상 주몽과 함께 놀았으나 그들의 재주가 모두 주몽을 따르지 못하였다. 맏아들 태소가 임금에게 말하였다. 주몽은 사람이 낳지 않았고 그 사람됨이 용맹스러우니 만약 일찍 어떻게 하지 않으면 후환이 있을까 두렵습니다. 바라건대
내치십시오. 그러나 임금은 듣지 않고 주몽에게 말을 기르게 하였다. 주몽은 여러 말 중에서 빠르게 달리는 말에 알아내어 먹이를 적게 주어 마르게 하고 둔한 말은 잘 먹여 살찌게 하였다. 임금은 살찐 말을 자신이 타고 마른 말 주몽에게 주었다. 후에 들판에서 사냥을 할 때 주몽이 활을 매우 잘 쏘기 때문에 화살을 적게 주었으나 주몽은 짐승을 훨씬 더 많이 잡았다. 왕자와 여러 신하가 또 주몽을 해치려 하자 주몽의 어머니 즉 유아 부인은 그들의 계략을 몰래 알아내어 주몽에게 말하였다. 나라 사람들이 장차 너를 해치려 할 것이다. 너의 재주와 지략으로 어디를 간들 살지 못하겠느냐. 여기에서 지체하며 머물다 욕을 당하느니 물리 가서 뜻을 이루는 것이 나을 것이다. 그래서 주몽은 오이, 마리, 협보 등 세 사람과 벗이 되어 엄시수에 이르렀다. 그곳에서 강을 건너려 하였는데 다리가 없어 그를 따라오는 병사들에게 잡힐까 두려웠다. 주몽이 강을 향해 말하였다. 나는 천재의 아들이요 하백의 외손이다. 오늘은 도망가는데 뒤쫓아오는 자들이 다가오니 이 어찌해야 할 것인가. 이에 물고기와 자라가 떠올라 다리를 만들어 주어 주몽은 건널 수 있었다. 물고기와 자라가 곧 흩어져 버려 뒤쫓던 기병들은 건널 수 없었다. 주몽은 모든 국에 이르러 세 사람을 만났다. 그중 한 사람은 삼배 옷을 입었고 또 한 사람은 중옷을 입었으며 또 다른 한 사람은 마름 옷을 입고 있었다. 주몽이 물었다. 자네들은 어떤 사람이여? 성은 무엇이고 이름은 무엇인가? 삼배 옷 입은 사람이 말하였다. 이름은 제사입니다. 중옷을 입은 사람이 말하였다. 이름은 무골입니다. 마름 옷을 입은 사람이 말하였다. 이름은 무거입니다. 그러나 성은 말하지 않았다. 주몽은 제사에게는 극시를, 무골에게는 중실시를, 무거에게는 소실시를 각 주었다. 그리고 여러 사람에게 일러 말하였다. 내가 바야흐로 하늘의 큰 명을 받고 나라의 기틀을 열려고 한다. 마침 이 세 분이 어진 이를 만났으니 어찌 하나에 주신 것이 아닌가. 주몽은 마침내 그들의 능력을 헤아려 각각 일을 맡기고 함께 졸본천에 이르렀다. 그곳 토양이 기름지고 아름다우며 산하가 험하고 견고한 것을 보고 마침내 부업으로 정하려 하였다. 하지만 궁실을 지을 겨를이 없었으므로 다만 비류스가에 초막을 짓고 살았다. 나라 이름을 고구려라 하고 이너일에 고시로 성을 삼았다. 이때 주몽의 나이가 22세 22이었다. 한나라 효원제 건소 2년 즉 기원전 37년 신라 시조 혁거세 21년 갑신년이었다. 사방에서 소문을 듣고 와 따르는 무리가 많았다. 그 땅이 말갈 불악에 붙어 있어 침략과 도둑질로 해를 입을까 걱정이 되었기에 마침내 그들을 물리치지 말갈이 두려워 굴복하고 감히 침범하지 못하였다. 임금은 비류스 가운데로 제손잎이 떠내려오는 것을 보고 상류에 사람이 있는 것을 알았다. 이윽고 사냥을 하며 찾아가서
즉기국에 이르렀다. 그 나라 왕 송량이 나와 보고 말하였다. 과인이 바다의 한 구석에 치우쳐 있어 일찍이 군자를 만난 적이 없었다. 오늘 우연히 서로 만나게 되었으니 또한 다행한 일이 아니겠는가. 임금이 대답하였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주공을 말하는 거야. 나는 천지의 아들로서 모처에 와서 도읍을 정하였다. 이에 송영이 말하였다. 우리는 여러 대에 걸쳐 왕노릇을 하고 가였고 땅이 작아 두 왕을 용납하기엔 부족하다. 그대는 도읍을 정한 지 얼마 되지 않았으며 다이어트 하다가 정하지 않았고 다이어트 하다가 우리 속국 그들은 도읍을 정한 지 얼마 되지 않았으니 우리의 속국이 되는 것이 어떤가. 임금은 그 말에 분노하여 그와 말다툼을 하다가 서로 활을 쏘아 제주를 겨루었는데 송양은 대항할 수 없었다. 임금님 두 번째 해 서기 전 36년 여름 6월 송양이 나라를 바치며 항복해용으로 그 땅을 다물도로 삼고 송양을 그곳의 군주로 삼았다. 자, 송양의 나라를 다물도로 하고 송양을 그곳을 군주로 삼았는데 고구려 말에 이에 땅을 회복하는 것을 다물이라 하였기에 그곳의 이름을 삼은 것이다. 임금님 세 번째 해 기원전 35년 봄 3월 황룡이 골령에 나타났다. 가을 7월 상서로운 구름이 골령 남쪽에 나타나는데 그 빛깔이 푸르고 붉었다. 임금님 네 번째 해 서기 전 34년 여름 4월 구름과 안개가 사방에서 일어나 7일 동안 환했다. 7일? 일주일? 일주일 동안 빛을 분별하지 못해. 무슨 빛? 무슨 빛을? 몰라.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구름과 안개가 있어서 빛을 분별하지 못했대. 자, 그리고 그것은 여름 4월에 있었던 일이고 여름 7월에 성곽과 궁시를 지었대. 자, 임금님 여섯 번째 해 기원전 32년 가을 8월 신령한 새들이 궁궐의 뜰에 모여 들었대. 그리고 같은 해 겨울 10월 임금이 오유와 부분노에게 명하여 태백산 동남쪽의 행인국을 정벌하고 그 땅을 빼앗아서 성읍으로 삼았다. 그리고 임금님 열 번째 해 서기 728년 가을 7월에 보낸 6월에 난새가 왕궁에 모여들었대. 그리고 임금님 같은 해 겨울 11월에 왕이 부위엄에게 명하여 부국주를 정벌하게 하여 멸하게 하고 망하게 한 거야. 그 땅을 성읍으로 삼았다. 임금님 14번째 해에 서기 24년 가을 8월 왕의 어머니 유화에 대해서 그 나라 왕 금화가 태후의 예로서 장사를 지내고 신묘를 세웠다. 그리고 임금님 같은 해 겨울 10월 사신이 부여에 보내 토산물을 주어 그 은덕을 갚았다. 임금님 19번째 해 기원전 19년 여름 4월 임금의 아들 유리가 부여에서
그의 어머니와 함께 도망해왔다. 임금은 기뻐하며 유리를 태자로 삼았다. 가을 7월 다음 임금님 이야기를 할 때가 됐어요. 이때 임금님의 나이가 40살, 즉 40세였고 용산의 장사지대고 호를 동명성왕이라 하였다. 자, 다음은 유리왕이에요. 뭐라고? 유리왕. 자, 임금님 유리명왕이 임금의 자리에 올랐다. 그 이름은 유리이다. 뚫은 주몽의 맏아들이고 어머니는 예씨이다. 맨 처음 주몽이 부여에 있을 때 예씨 성을 가진 여자에게 장가 들어갔는데 아이를 가지게 되었다. 그 여자는 그러니까 예씨 부인은 주몽이 떠난 후에 아이를 낳았는데 이 아이가 유리이다. 유리가 어릴 적 길거리에서 놀다가 참새를 쏜다는 것이 잘못하여 물을 깃는 부인의 항아리를 깨뜨리게 된다. 그 부인이 꾸짖어 말하였다. 이 아이는 아비가 없어 이처럼 우는구나. 유리는 부끄러워 돌아와 어머니에게 물었다. 어머님, 아버지는 어떤 사람입니까?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라고 하였다. 그러자 어머니가 대답하였다. 너희 아버지는 비상한, 즉 보통의 사람이 아니라 나라에 용납되지 못하여 남쪽 땅으로 도망하여 나라를 세우고 임금이 되었다. 아버지가 가실 때 나에게 말하기를, 당신이 아들을 낳으면 내가 남긴 물건이 있는데 그것을 칠각형 돌 위의 소나무 아래에 감추어 두었으니 그렇게 말하시오. 만약 이것을 찾는다면 곧 나의 아들을 것이오. 유리는 이 말을 듣고 산골짜기를 가서 찾았으나 얻지 못하여 지쳐 돌아왔다. 어느 날 마침 마루 위에 앉아있다가 기둥과 주춧돌 사이에서 소리가 들리는 것을 같아 다가가 보니 주춧돌이 칠각형이었다. 그는 곧 기둥 아래를 뒤져 부러진 칼 한 조각을 찾아냈다. 그리고 마침내 그것을 가지고 옥지, 구추, 도조 등의 세 사람과 함께 떠나 졸본에 이르렀다. 부왕은 만나 부러진 칼을 바쳤다. 당신은 임금이 자기가 가지고 있던 부러진 칼을 꺼내어 합쳐보니 이어져 하나의 칼이 되었다. 임금은 기뻐하여 그를 태자로 삼았는데 이때에 와서 임금의 자리를 잇게 된 것이다. 임금님 두 번째 해 서기 18년 가을 7월 다음으로 송량은 딸의 왕비를 삼았다. 송향후의 딸을 왕비로 삼았다. 그리고 같은 해 9월 서쪽으로 사냥을 가서 흰 노루를 잡았다. 겨울 10월 신령한 백제의 새들이 궁궐뜰 앞에 모였다. 자, 이 해에 백제의 시조 온조가 임금의 자리에 올랐다. 임금님 세 번째 해 기원전 17년 가을 7월 골천에 별궁을 지었다. 겨울 10월 에 왕비 송씨를 대신하여 두 사람을 맞이하게 되는데 한 사람은 화희이니 골천 사람의 딸이고 다른 한 사람은 치시인데 한나라 사람의 딸이다. 두 사람은 서로 싸워
다투어 화목하지 않았으므로 임금은 양곡의 서쪽과 동쪽과 서쪽에 두 궁을 지어 각자 살게 하였다. 그 후 임금이 기산으로 사냥을 나가 7일 동안 돌아오지 않았다. 두 여자는 서로 다투다가 화희가 치를 욕하며 또 말했다. 일주일 동안 안 돌아왔다고? 너희 한나라 집안, 너는 한나라 집안의 천한 사람으로 어찌 이리 무례가 심하냐. 치는 부끄럽고 한스러워 도망쳐 돌아갔다. 임금은 그 소식을 듣고 말을 채찍질을 하여 쫓아갔으나 치인은 화를 내며 돌아오지 않았다. 후에 임금이 너무 마르서 쉬다가 꾀꼬리가 날아와 모여든 것을 보고 그 느낌을 노래하였다. 헐헐 나는 꾀꼬리 암수가 서로 의지하는데 외로운 인의 몸은 누구와 함께 돌아가는가. 이것은 학교에서 배우는데 유리왕의 황조가라고 해. 우리나라에 노래가 기록된 것으로는 가장 오래된 것으로 그렇게 설명이 돼. 자, 임금님 11번째 해 기원전 9년 여름 4월 임금은 여러 신하들에게 말했다. 자, 선밀은 그 샴페이야, 샴페이, 선비족 할 때 나오는 그 선비야. 자, 그들의 지세가 험한 것을 믿고 우리와 화친하지 않으면서 이로우면 나와서 노락질하고 불리하면 들어가 지키니 나라의 근심거리로다. 만약 이들을 없앨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나는 장차 큰 상을 줄 것이다. 그러자 부분노가 나와 말하였다. 선비는 지세가 험하고 수위가 견고한 나라로 사람들이 용감하니 나나 어리석습니다. 힘으로 싸우기는 어렵지만 꾀로 굴복시키기는 쉽습니다. 임금은 말하였다. 그러면 어찌하면 좋을까? 부분노가 대답하면서 말하였다. 사람을 시켜 배반한 것 들으면서 저들을 보내 거짓으로 말을 하되 우리나라는 작고 군대가 약하므로 겁이 많아 움직이기가 어렵다고 말하였다. 그러면 선비는 필시 우리들을 쉽게 생각하여 저들 그 틈을 기다렸다가 정예병을 이끌고 사이길로 들어가 숲에 서며 그 성을 엿보겠습니다. 이때 임금께서 그 군사를 그 성 남쪽으로 출동시킨다면 그들은 반드시 성을 비우고 멀리 쫓아올 것입니다. 그럼 신은 정예병을 이끌고 그 성으로 달려들어가 임금께서는 친히 용감한 기병을 거느리고 양쪽에서 협공한다면 이길 수 있습니다. 임금은 그 의견을 따랐다. 선비는 과연 문을 열고 군대를 출동시켜 지쳐졌다. 이때 부분노는 군사를 거느리고 그 성으로 들어가니 선비가 그것을 못 보고 큰 수많은 선비들을 싸워 이겼다. 선비가 앞뒤로 적을 맞게 되자 대책이 없고 힘을 다해 항복하여 속국이 되었다. 임금은 부분노의 공을 생각하여 시급을 상으로 주었으나 부분노는 사양하며 말하였다. 자, 이것이 임금의 덕입니다. 공. 신에게 무슨 공이 있겠습니까? 신하가 스스로를 신이라고 해. 그는 결국 받지 않았다. 그래서 임금은 황금 30근, 30근과 좋은 말 10피를 내려주었다. 자, 임금님 13번째 해 기원전 7년 봄 정월 형호, 즉 마르스, 화성이야. 이 심성의 자리에 머물렀다. 화성? 이때도 지금 우리 화성은 눈에 보이기 때문에
이때도 사람들은 화성이 다른 별과 다르다는 걸 좀 알고 있었고, 그래서 그 별에 대해서 이렇게 관찰된 바를 아빠, 적어 놓은 우리가 거야. 지금 살고 있는 화장실 말고? 그 화성이 별 화성. 아, 우주. 우주에 있는 화성이. 자, 임금님 14번째 해 기원전 6년 봄 정월. 자, 부여왕 대수가 사신을 보내 문안하고 인질 교환을 요청했는데 임금은 부여가 강대한 것을 꺼리며 태자 도절을 인질로 삼으려 하였으나 도절이 두려워하여 가지 않자 대소가 화를 냈다. 그리고 겨울 11월 대소가 5만의 군사를 이끌고 침략해 왔으나 큰 눈이 내려 사람들이 추워서 곧 돌아갔다. 임금님 19번째 해 서기 전 1년 가을 7월 하늘의 제사를 지낼 돼지가 자라났다. 임금은 탕리와 사비를 시켜 쫓게 하였다. 그들은 장옥늪 가운데 이르러 돼지를 발견하고 이 돼지를 에게 상처를 입혔다. 임금이 그것을 듣고 노하며 말하였다. 하늘의 제사를 제물에 어떻게 상처를 입힐 수 있는가? 마침내 두 사람을 쫓아냈다. 9월 임금이 병에 걸렸다. 무당이 말하였다. 탕리와 사비가 빌미가 되었습니다. 임금님 20번째 서기 1년 빨리 없이 다음 일을 해요. 임금님 21번째 서기 2년 봄 3월. 자, 이번에도 하늘의 제사를 지낼 때 쓸데기가 또 달아났어. 임금은 희생을 관장하는 설치에게 명하여 뒤쫓게 하였다. 설치는 국내 위나함에 이르러 돼지를 찾아서 그곳 사람을 집에 가두고 기르게 하였다. 설치가 돌아와 임금을 뵙고 말하였다. 신이 돼지를 쫓아 국내 위나함에 이르렀습니다. 그곳의 산수가 깊고 험한 데다 땅이 오곡을 키우기에 알맞고 게다가 고라니와 사슴, 물고기와 자라 등 산물이 많은 것을 보았습니다. 만약 임금이 새로운 고향으로 도로 옮기시면 백성의 이익을 끝없을 뿐 아니라 도박 또한 전쟁의 걱정도 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름 4월 임금이 위중림에서 사냥하고 가을 8월에는 지진이 일어났다. 가을 9월에 임금은 국내로 가서 지세를 보고 돌아오다가 사정을 만들었다. 그리고 사물의 물에 일어났는데 한 장부가 여름 가운데 바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았다. 그가 말하였다. 임금의 신하가 되기를 원합니다. 임금은 기뻐하면서 허락하고 그에게 사물이라는 이름과 위시라는 성을 내려다 주었다. 임금님 22번째 해 서기 3년 겨울 10월 임금은 국내로 도읍을 옮기고 위나함 성을 쌓았다. 12월 임금이 질산 북쪽에서 사냥하면서 5일이 되어도 보이지 않았다. 대보 협보가 가나에 말하였다.
임금께서 새로 도읍을 옮겨 백성들이 아직 안정되지 못하였으니 갑자기 후려지고 임금께서 새로 옮겨 백성들이 아직 안정되지 못하였으니 마땅히 부지런히 힘쓰고 치안 관련 행정을 돌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것을 생각하지 않고 말을 달려 탄영을 하면 오랫동안 돌아오지 않습니다. 만약 임금께서 잘못을 고쳐 자신의 백성을 새롭게 하지 않는다면 저는 정치가 황폐하고 백성들은 흩어져 선왕의 업적이 땅에 떨어질까 두렵습니다. 임금이 이 말을 믿고 크게 노하여 협보의 관직을 파면하고 그에게 관청을 통보하였습니다. 협보는 붕괴하여 남한으로 가버렸습니다. 임금님 23번째 해 서기 4년 봄 2월 왕자 해명을 태자로 삼고 나라에 내 죄수들을 크게 사면하였다. 임금님 24번째 해 가을 9월 임금은 기사나이 들판에서 사냥하다가 비상한 사람을 만났는데 그는 양쪽 겨드랑이에 깃이 달려있었다. 그를 조정에 등용하여 우씨라는 성을 내려다 주고 임금의 딸에게 장가를 드렸다. 임금님 27번째 해 서기 8년 봄정월 황태자 해명은 옛 도읍에 남아 있었다. 그는 힘이 세고 용맹한 것을 좋아했는데 황룡국의 왕이 그 말을 듣고 사신을 보내 억센 활을 선물로 주었다. 해명은 그 사신 앞에서 활을 당겨 부러뜨리며 말했다. 내가 힘이 센 것이 아니라 활 자체가 강하지 못하다. 황룡왕은 부끄럽게 여겼다. 임금이 이것을 듣고 노하여 황룡왕에게 말했다. 해명이 자식으로서 불효하니 바랄건대 황룡왕의 뜻대로 하시오. 3월 황룡왕이 사신을 보내 태자와 만나기를 요청하였다. 태자가 가려고 하자 어떤 사람이 간하여 말하였다. 지금 이웃나라가 이유 없이 만나기를 바라니 그 뜻을 헤아릴 수 없습니다. 예, 태자가 말하였다. 하늘이 나를 어찌하려고 하는데 황룡왕이 나를 어쩌겠느냐 라며 그는 쓸쓸한 그는 마침내 떠났고 황룡왕이 복음은 감히 해치지 못해 예를 갖추어 돌려보냈다. 임금님 28번째 해 서기 9년 봄 3월 임금은 사람을 보내게 해명에게 말했다. 내가 도읍을 옮긴 것은 백성을 편안케 하고 나라를 튼튼하게 하여 위협을 다지려는 것인데 너는 나를 따르지 않고 힘센 것을 믿고 이웃나라의 원한을 맺었으니 자식된 도리로 어찌 이와 같을 수 있는가? 그러자 주위의 사람들이 대왕의 맏아들이 대신 현 태자께서 마땅히 뒤를 이어야 하는데 임금의 사녀가 한 번 와서 말한 것으로 이를 믿는다면 그것이 속임수가 아니면 어찌하겠습니까? 그러자 태자가 말하였다. 지난번 황룡왕이 강한 활을 보냈을 때 나는 그것이 우리나라를 가볍게 본 것이 아닌가 하여 활을 당겨 부러뜨려 답한 것이다. 그런데 뜻밖의 부왕으로부터 책망을 들었다. 지금 부왕께서 나를 불효하다 하여 칼을 주셨으니
아버지의 명령을 어찌 피할 수 있겠는가. 마침내 태자는 여진의 동쪽 벌판으로 갔다. 그때 나이가 21세였다. 태자의 예로서 동원의 장사를 지내고 사당을 채웠다. 이로 인해 그 땅을 창원이라 불렀다. 사관이 논평한다. 효자가 부모를 섬길 때 마땅히 곁을 떠나지 않고 효를 다해야 하는데 문왕이 세자였을 때와 같이 하여야 한다. 해명이 따로 떨어진 도읍에 있으면서 용맹한 것을 좋아한 것은 이름이 났으니 죄를 얻게 된 것은 당연하다. 또 전하여 오는 말에 자식을 사랑하고는 의로운 방도로서 가르쳐 사악한 길로 들어가지 않도록 하여야 하였으니 지금 임금은 처음부터 미리 가르치지 않다가 죄악을 짓게 되자 몹시 미워하였다. 이는 아비가 아비답지 못하였고 자식이 자식답지 못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임금님 28번째 해 서기 9년 가을 8월 부여왕 대소의 사신이 와서 임금을 꾸짖으며 말하였다. 우리 선왕과 그대의 선왕 동명성왕은 서로 좋은 사이였는데 동명왕이 우리 신하들을 이곳으로 도망하여 이르도록 유인한 것은 나라의 모든 사람들을 모아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것이다. 대개 나라는 크고 작음의 구분이 있고 사람에게는 어른 나이의 구분이 있으니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섬기는 것의 예의이며 어린 나이가 어른을 섬기는 것이 순리이다. 지금 임금이 만약 예와 순리로서 우리를 섬기면 하늘이 반드시 도와 나라의 운수가 오래 보존될 것이나 그렇지 않으면 사직을 보존하려고 해도 어려울 것이다. 이에 임금은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라를 세운 지 얼마 되지 않아 백성과 군사가 약하니 이런 정세에는 부끄러움을 참고 굴복하여 후일의 성과를 도모하는 것이 형세에 합당하다고 하여 여러 군신들과 상의하여 부여왕에게 회답하였다. 과인은 바닷가의 한 구석에 치우쳐 있어 예의를 알지 못합니다. 지금 대왕의 가르침을 받고 보니 감히 명령을 따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때 왕자 모효는 나이가 아직 어렸으나 임금이 부여에 회답하려 한다는 말을 듣고 스스로 그 사신을 만나 말하였다. 나의 선조는 신령의 자손으로서 어질고 재능이 많았다. 그런데 대왕이, 이건 대소를 말하는 거야, 부여의, 시기하여 해치려고 부왕에게 말이나 기르는 직위를 주도록 참언하여 욕되게 하였으므로 불안하여 피해 나온 것이다. 지금 대왕이 지난날의 잘못을 생각치 않고 다만 부여가 병사가 많은 것을 믿고 우리나라를 업신여기고 있다. 사실은 돌아가 대왕에게 지금 여기에 알들을 쌓아놓았으니 대왕이 만약 그 알들을 허물지 않는다면 신은 왕을 섬길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섬기지 않을 것이다 라고 아뢰어라. 부여왕이 그 말을 듣고 신하들에게 그 뜻을 물어보니 한 노파가 대답했다. 알들이 쌓여있는 것은 위태로운 것이고 그 알들을 허물지 않는 것은 안전한 것입니다. 노파의 뜻은 곧 왕이 자신에게 온 위험을 알지 못하고 남이 굴복하여 오기를 바라는 것이니 이는 위기를 만들지 말고 안전한 것을 택하여 스스로 나라를 먼저 다스리는 것만 못하다는 뜻을 의미한다. 임금님 29번째 해 서기 10년 겨울 6월 모천가에서 어떤 천 이름이야 그 도랑 강 검은 개구리가 붉은 개구리와 무리를 지어 싸웠다. 검은 개구리가 이기지 못하였다. 이것을 보고 논의하던 어떤 사람은 검은색은 북방의 색이니 북부여가 파멸할 징조이다 라고 했다. 가을 7월 두 곡의 이궁을 지었다.
유이왕 임금님 31번째 해 서기 12년 한나라의 왕망이 우리 병사를 징발하여 흉노를 치게 하였다. 우리 병사들이 가려고 하지 않아 왕망이 강제로 연행이 우리 변방으로 도망하여 법을 어기고 재물을 약탈하는 도적이 되었다. 요소대윤 전담이 추격하다가 사고를 당하자 한나라의 주군에서 잘못을 우리에게 돌렸다. 어무가 왕망에게 아뢰었다. 맥인이 법을 어겼으나 마땅히 주군에게 그들을 위로하고 안도하게 하여야 합니다. 지금 그들에게 함부로 큰 죄를 씌우면 마침내 반란이 일어날까? 두렵습니다. 부여의 무리 중에 반드시 응하여 따르는 자들이 있을 것인데 우리는 흉노를 아직 이기지 못한 터 부여와 예맥이 다시 일어난다면 이것은 큰 걱정거리입니다. 왕망은 이를 듣지 않고 어무에게 공격을 망하였다. 연후가 우리 장수 연비를 유인하여 이를 이겼다. 왕망이 기뻐하며 우리 왕을 하구려 후라고 하구려 후라고 고쳐 부르고 이를 천하에 보고하여 모두 알게 하였다. 이로부터 고구려는 한나라 변경지방을 침범하는 일이 더욱 심해졌다. 임금님 32번째 해 서기 13년 겨울 10월 부여 사람들이 침하자 임금은 아들 무효를 시켜 군대를 통솔하여 맡게 하였다. 무효는 병사가 적어 대적할 수 없을까 걱정하여 기이한 계책을 썼는데 직접 군사를 거느리고 산골짜기에 숨어있기 기다리는 것이다. 부여 병사들이 곧바로 학반령 아래에 이르자 숨어있던 병사들을 출동시켜 불의에 공격하니 부여군이 크게 패하여 말을 버리고 산으로 올라갔다. 무율은 병사를 풀어 그들을 모두 잡았다. 임금님 33번째 해 서기 14년 김정은 왕자 무율을 태자로 삼고 군사와 국정의 일을 맡겼다. 가을 8월 임금은 오이 마리에게 명하여 병사 2만을 거느리고 서쪽으로 양맥을 정벌하게 하여 그 나라를 멸망시켰다. 또한 계속 진군하여 한나라의 고구려 현을 습격하여 빼앗았다. 임금님 37번째 해 여름 4월 아들 여진 가을 7월 임금이 두곡으로 행하였다. 겨울 10월 임금이 두곡의 이궁에서 다음 임금님 이야기를 하게 되었다. 두곡의 동원에서 장사를 지내고 호를 유리명왕이라 하였다.